남자친구 윌리엄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뒤 그 사람 집에 가서 결혼 축하 인사를 전한 그날부터 온 가족이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키가 커져서 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아름답다고 자부하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주목받는 환경에서 시어머니 메리와 형수 리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남들에 대한 일방적인 질투심이 생겨 불행하게도 내가 표적이 되었다. 부러워서 시아버지 케빈과 처남밥도 두 사람에게 맞서지 않고 나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그 네 사람을 상대로 계획된 복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 이름은 현재 사라 27세입니다.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 부모님과 함께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나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은 3년 전, 제가 24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윌리엄에게서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영화 보는 것에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며 연애를 꽃피우게 되었어요. 윌리엄은 온화하고 자상해서 항상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어요. 입사할 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했을 때부터 나는 너무 기뻤고, 직장에서 실수를 하고 윌리엄이 시간을 낭비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도 출근은 날마다 더 신났다. 밤에 내 말을 듣고 격려해주면서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은 장래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공유했고, 그 말을 듣자 윌리엄은 그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윌리엄의 프러포즈 몸이 저절로 펄쩍펄쩍 뛰는 게 너무 기뻐서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프러포즈에 이어 바로 주말에 결혼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고 바로 집으로 향했다. 윌리엄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매우 친절했고 아버지와 함께 술도 마시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은 금세 윌리엄을 좋아하셨고, 윌리엄이 부모님과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결혼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다음 주말에 윌리엄의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기로 했다고 보고한 후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느꼈습니다. 새 가족과 교류할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환영합니다.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가족에 대해 거의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가족 집에 가기 전날 밤에 그의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내일 윌리엄과 통화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좀 괴짜일 수도 있으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궁금하지만 내가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날 오전 10시쯤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윌리엄과 나는 역에서 만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은 독립적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윌리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조금 긴장했다. 그의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결국 윌리엄스의 집에 도착했고 앞에 멋진 집이 서 있는 광경에 깜짝 놀랐다. 웅장함에 압도된 성을 닮은 우리 윌리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모였다. 용기 정원은 넓고 무성했고 윌리엄이 여기에서 자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잠시 멈췄다. 긴장했다. 걱정하지 말자 가자. 그는 따뜻한 미소로 안심시켰다. 문을 열자 긴장이 좀 풀렸어요. 시어머니 메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들어오셨네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네요. 정말 날씬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된 그 순간이 인상적이었어요. 메리의 세련된 아름다운 주름 고급 옷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처럼 보였고 우리가 시아버지 케빈 처남 바브 그의 아내 리서와 그들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모두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메리를 제외한 모두가 미소로 반겨주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절한 말을 해주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모두와 잡담을 나누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논의하면서 가족들의 얼굴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윌리엄스 가족은 특히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우리 가족에 합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다고 말하면서 감격했고 얼굴에 미소가 활짝 피었습니다.
특히 메리와 리사는 매우 기뻤습니다. 메리와 리사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따뜻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는 즐거웠고 웃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은 나에게 보물처럼 느껴졌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가족은 대화를 좋아했고 그의 아버지는 패키지 투어를 판매하는 회사 이 집에 살고 있는 밥은 장래에 회사를 인수할 생각으로 현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메리와 리사는 모두 전업주부였으며 남편을 부양하면서 돈을 지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우아하게 춤과 꽃 예술을 연습하러 나가는 시간 리사는 메리만큼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빈은 마음씨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긴장을 풀어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때 케빈의 말이 포근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윌리엄 사라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도 계약직이 아니고 사실 윌리엄과 저는 신입생으로 함께 회사에 입사했고 대학 졸업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윌리엄과 제가 일하는 회사는 꽤 유명한 탑티어 회사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규직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화가 케빈에게 이 회사의 직업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는 점을 케빈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정규직 채용도 어려웠고 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여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운 좋게 채용됐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정규직 그렇군요. 그럼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 대단하네요. 훌륭하시네요. 우리 며느리만큼 뛰어난 분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굉장 맞아요. 세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도 훌륭하고 재치도 빠릅니다. 윌리엄과 케빈의 칭찬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그녀와 결혼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저도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사실 제가 다녔던 대학은 일본의 명문 대학이었고 고등학교 시절 수없이 밤을 새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평판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국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 셋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속 열심히 일한 것이 강한 의지였습니다. 대화가 계속 활발해지자 메리와 리서가 침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자 그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빨리 화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감 속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다. 탁자 위에 아름다운 꽃꽂이를 보니 그리고 물어봐서 분위기 좀 풀렸으면 좋겠어. 이 꽃꽂이 정말 예뻐요. 배열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였네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명문 회사에 다니면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부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는 활동. 그녀는 짜증나는 듯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다정한 표정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서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리사가 끼어든 것도 정확히 어머니 사라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저학력자들은 꽃 얘기밖에 할 수 없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 말에 어안이 벙벙했고 어떻게 오해를 받았는지 가슴이 아프고 충격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윌리엄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둘 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사라는 남을 깔보는 사람이 아니다. 윌리엄의 강한 말이 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왜 사과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밥은 짜증난 듯 하품을 하며 무표정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불쾌한 분위기가 장소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당시 분위기는 무거웠다. 밥은 제안을 했다. 그 말 덕분에 나는 이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조금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역까지 조용히 걸어가던 중 윌리엄은 조금 복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어머니와 리사가 미안하다. 약간 높은 자부심, 특히 두 사람 모두 고졸 학력이기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가 된 것 같습니다. 윌리엄의 말을 들으면서 좀 더 논의를 해보니 메리와 리사의 배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메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동네 꽃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고 많은 손님들이 그 꽃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꽃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케빈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매일 꽃가게를 방문하고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계속 다가갔고 결국 결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소원에 항상 양보하는 성격에 매료됩니다. 리사 역시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을 돌이켜보면 가족 내의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밥과 리사의 로맨스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의 관계의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은 밥이 리사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밥은 그녀의 아름답고 성숙한 외모에 완전히 반했고 그녀에게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녀도 그의 열정에 보답하면서 연애관계로 발전했고 결국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아내의 요구와 성향을 매우 잘 이해하고 항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면에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반면 나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왜 강한 아름다움의 매력을 가진 리사와 메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럽고 보호해주는 남편과 함께 외모를 가꾸고 시간을 보내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걱정이 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가의 결혼 승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결혼식 장소 선정부터 시작되었고 결정된 후 매일 초대장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일로 전환했습니다. 분주한 결혼식 준비 속에서도 여전히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저에게 많은 대화를 통해 아직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사라는 윌리엄스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의 긴 결혼 준비 끝에 나는 점차 긍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그리고 결혼식 전날 왔는데 그날은 특별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윌리엄의 스마트폰으로 메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윌리엄이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 그녀는 그냥 바꾸려고 합니까? 헤이 잠깐만요. 통화가 끝난 것 같았고 윌리엄은 스마트폰을 집어넣으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충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내일 결혼식에 물어봤다.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무슨 말인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나는 윌리엄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내일 예약한 리조트 호텔에 여행을 갔었는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결혼식 전날 남편의 부모님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 사실에 불안과 실망이 뒤섞인 가운데 내 마음은 놀라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이 깜짝 놀라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절망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메리뿐만 아니라 케빈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밥은 여러 번 전화벨만 계속 울리고 그 벨소리가 내 귀에 울릴 때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했지만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불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도 보이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고요함. 내 마음 어딘가에 지난번 인사를 위해 윌리엄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이전 일을 회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엄마와 리사를 화나게 했나. 분위기가 무거워서 걱정한다고 말했어. 윌리엄은 내가 말한 대로 심호흡을 했다. 엄마와 리사가 자존심이 높기 전에 그들은 지적인 여성들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고 조용히 설명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 우리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는데 내 아버지마저도 우리 결혼식을 놓치게 된다면 무슨 의미일까? 윌리엄은 괴로운 표정으로 내 아버지와 밥 아내에게 불순종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는 그의 말에 머리를 잡고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윌리엄스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결혼식도 그들 없이 진행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여행을 잊었다는 주장은 정말 사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여행을 가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믿기지 않는 기분을 떨칠 수 있었다. 부모님은 윌리엄스 친척들이 결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윌리엄은 책임감을 느끼는 듯 보였고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리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혼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지해 주셨기에 윌리엄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식 잘 즐기세요. 얼굴은 상냥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조금은 달라 보였다. 특별한 날 리셉션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너무 후회됐다. 윌리엄과 친구들은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왜 윌리엄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계속 물었다. 결혼식 2주 후 윌리엄과 나는 확실한 설명을 기대하며 결혼식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의 부모님 집에 보고했고 사과합니다. 메리 말 기다렸어요. 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결혼식은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아, 그날은 리조트 호텔로 여행 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기념품을 사려고 했는데 급한 마음에 정신이 나가네요. 무표정한 얼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불편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니, 괜찮아요. 리조트 여행이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호텔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 애초에 전화도 안 했을 텐데. 윌리엄은 신부가 사라가 아니었다면 참석했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다가 담담하게 하다가 아주 가혹한 말로 반박했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놀람과 혼란에 어지러웠어. 일방적으로 우리를 비난하지 마. 사실 그녀는 말을 날카롭게 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사라가 원인은 사라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보호해준다고 하더군요. 윌리엄스의 말에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미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엇 주말에 한낮에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와서 부모님을 비난할 생각이냐. 이게 당신이 떠나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엄숙한 어조로 소리치며 격렬한 분노의 표정으로 우리를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다. 발을 들어 신발 안을 보니 애벌레가 돌아다니는 게 뭔데 이렇게 끔찍해. 애벌레를 없애려고 밖으로 뛰어나간 건 너야? 응, 사악하게 웃고 있었지. 낄낄대고 있었어.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제 갈게. 급히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말리라고 소리쳤어. 지금부터 SI 의례적인 일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메리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집에 가는 길에 윌리엄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입니다. 윌리엄은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몇 번이고 그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풀려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은 매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향한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실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신부가 아니었다면 결혼식에 참석했을 메리와 리사가 그 말이 점점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윌리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가려워서 가려움이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거울을 보니 내 몸이 너무 가렵다. 온몸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놀라움과 불안으로 가슴이 쿵쿵쿵 뛰고 바로 피부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쉬고 피부과에 가보니 의사를 만나러 가던 중이 나타났습니다. 애벌레에 물려온 몸이 붓는 것이 어제의 애벌레가 생각나서 속까지 충격을 받았고 가려움증이 꽤 심했고 그날 이후 약 2주 동안 가려움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던 날이 생각나서 윌리엄스 집에 갔을 때 바비 입구에서 내 신발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였다면 우연히 애벌레가 들어간 줄 알았을 텐데 그때는 다 그랬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윌리엄스가 건강이 좋지 않아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윌리엄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회사를 쉬고 병원에 가라고 강력히 권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나는 윌리엄을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의 진단을 함께 듣기로 결정 의사는 위궤양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추가 검사와 진단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번 사건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식었고 분명히 의례적인 경우 외에는 접촉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의 건강 상태는 분명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의 부모님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용기를 내어 메리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세요. 반대편에서 메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가슴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메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말을 나누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윌리엄의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목적 필사적으로 그 감정을 억눌러 용기를 내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하다가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사실 윌리엄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위궤양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바쁘기 때문에 윌리엄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국 가족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 분명히 말할게. 난 너랑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윌리엄이 걱정되니까 직접 연락할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 헤이, 너 너무 끈질기게 분위기를 읽어보려고 윌리엄이 입원했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하는 게 짜증나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에 손대지 말고.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어. 전화 끊는 소리,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입원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집요하게 잔인한 말을 퍼붓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리 크루이는 나에게 말한다. 연락하지 말자고 일방적으로 거절한 시댁 식구들 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저 역시 이런 불쾌한 가족과 앞으로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연락을 했더니 며칠 뒤 윌리엄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을 먹은 후 경미한 위궤양으로 확인됐다. 윌리엄스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빨리 호전됐다. 나는 윌리엄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어난 사건은 더 이상 내 가족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라입니다. 우리가 혈연관계라도 사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1년 후 그가 준 그런 안심할 수 있는 말. 윌리엄은 마침내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 동안 꿈꿔왔던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품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이전 직장 경험을 활용하여 이 새로운 벤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의 노력은 큰 유익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록 시작에 불과했지만 윌리엄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계속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은 계속되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우리 가족에게 명랑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2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자주 방문하여 도움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행복이 넘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이의 탄생을 시댁에 알리지도 않았고 시댁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보고해도 상관없었고 어차피 우리에겐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 전화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그 이상한 가족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이상 그 이상한 가족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몇 달 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흔들리고 일본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사람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내려졌습니다. TV 뉴스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었고 우리는 불필요한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관광업계의 열악한 상황이 보고되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문득 케빈 씨의 패키지 여행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케빈의 사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윌리엄스 컴퍼니는 불안정한 경영 환경으로 인해 초기에 눈에 띄게 실적을 개선해 온 것을 상상하며 어딘가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익이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입이 회사원 시절보다 훨씬 많아졌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윌리엄스 전화에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전화가 더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피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에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재생하지 않았고 모두 무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윌리엄에게 편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알았어. 나한테는 시댁이 정말 역겨운 존재였지만 윌리엄에게는 그를 키워준 가족이었기 때문에 윌리엄을 만든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나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윌리엄은 우리 관계를 우선시했고 나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윌리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사라가 사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의 말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윌리엄의 따뜻함과 변함없는 친절함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안도감을 주었다. 윌리엄의 전화기에는 아직도 케빈과 케빈으로부터 매일 전화가 걸려오는 것 같았다. 예전과 변함없는 메리의 일상이 되어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댁에서 편지가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편지에 조금 놀랐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니 회사에 있다는 내용이 짧았다. 파산 직전에 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싶고 즉시 연락해야 한다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런 직접적인 요청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스스로도 관계를 거부했지만 그들의 대담함에 놀랐고 분노까지 느꼈다. 당연히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메시지 스마트폰으로 도착 직장에 있어서 전화가 온 걸 몰랐는데 윌리엄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친절하게 음성 메일을 남겨주셨네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대담함은 의외였습니다. 마지못해 음성 메일에 남겨진 메시지를 재생한 다음 케빈의 목소리로 이게 사라 전화번호야. 윌리엄에게 만약 그가 나를 너무 무시하면 내가 그의 집에 갈 것이라고 말해. 음성 메일 메시지는 음성 메일을 받은 지 2일 후 토요일이었다고 말함. 점심을 먹은 후 가족끼리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오후 어떻게 보낼지 의논하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모니터를 확인하니 시댁 식구들 4명이 모두 나와 충격에 빠진 내 모습을 알아차린 윌리엄이 재빨리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모니터는 평소의 평온함을 유지했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윌리엄이 내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포기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로하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감정은 달라. 괜찮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들여보내자. 좀 불쌍하다. 윌리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버튼을 눌러 시댁 식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이 뒤섞였다. 그리고 내 안에서 기대감이 소용돌이 쳤다. 불쌍하다. 사실 나는 진심으로 시댁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윌리엄에게 음성 메일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시댁을 집으로 데려오려는 계략이었고 이제 그 계획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시작은 당연히 그들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움직임을 예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집에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이었지만 잘 계획된 움직임이 나에게는 진짜 시작이었어. 진짜 복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올라온 시댁 식구들과의 전면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예상대로 현관문으로 전혀 참을 생각 없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전형적인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메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녀의 아들이 바닥에서 즐겁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나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놀람과 불만이 섞인 아이가 누구냐며 바로 대답해줬더니 우리 아들이구나. 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알려줬는데 관심 없을 줄 알고 안 그랬어. 내가 말하든 말든 나는 반박했다. 메리는 쓴 벌레를 씹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얼마나 사랑스럽다고 말했는지 불만스러운 목소리와 표정이 나에게 약간의 전율을 주었다. 나는 이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케빈에게 오늘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가 눈썹을 찌푸리며 투덜거리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담겨 있어 제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편지가 이틀 전에 도착한 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물었고 그 사람은 편지를 제대로 읽었는지 왜 바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편지는 신속을 요청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우리와 더 이상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웃음을 참느라 애쓰다가 케빈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태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많은 고객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으며 새로운 예약이 전혀 없습니다. 이 속도로 우리 회사는 자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를 숙였다고 했을 때 금전적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확실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전에 귀하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을 기억하여 귀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편리한 부탁에 응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진심으로 부탁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전달했는데 케빈이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얼굴이 빨개졌다고 하더군요. 그가 나에게 압도적인 분노를 표출하면서 화가 나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도 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이 멀었다고 설명합니다. 케빈은 내 말을 받아들였고 잠시 침묵 후에 그는 나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떨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케빈은 나머지 3명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재촉했고 결국 4명 모두 잠시 생각한 뒤 나를 쳐다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응할 수 없다. 나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러자 케빈이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가 내 셔츠의 칼날을 꽉 잡았습니다. 나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아빠를 붙잡지 마세요. 사라 윌리엄스에게 손을 대다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온 케빈은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가족 문제로 아내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윌리엄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내 일부입니다. 인생에서 그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부모라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라에게 진실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없다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케빈의 분노는 그 말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는 갑자기 윌리엄의 얼굴을 때린 것은 부모님에 대한 무례한 태도였다. 윌리엄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이를 본 케빈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케빈의 행동에 분노가 치솟았다. 케빈은 바닥에 있는 윌리엄을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케빈으로부터 윌리엄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케빈과 맞붙었지만 케빈의 힘에 힘입어 어느새 방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날아가 손등에 새빨간 피가 묻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케빈을 제외한 우리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한동안 꼼짝도 못하다가 케빈은 방 안을 둘러보며 돈 어디에 숨겼느냐고 소리치며 황급히 방 안 여기저기를 수색하며 말했다. 큰 소리로 서둘러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두려웠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달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남편이 폭행당했어요. 내 비명이 효과가 있는 듯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경찰 몇 명이 곧 우리 집에 왔어요. 케빈이 경찰의 발소리를 듣고 얼굴이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왠지 좀 흥분해서 미안해요. 냈다. 법사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순진하게 웃으며 설명하려 했고 이 남자는 남편을 폭행했고 나는 그 여자 집을 수색하고 돈을 요구했다. 나는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 당시 케빈은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완고하게 항의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치며 격렬하게 근처의 벽을 쳤고 그 결과 케빈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나머지 3명도 상황 확인을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케빈은 이후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윌리엄은 공격으로 인해 얼굴에 가벼운 극힘과 타박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케빈은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었고 며칠 안에 회복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 머리의 상처는 사실 처음보다 더 깊어서 십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저를 초대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시댁과 처음 만났을 때 지인을 통해 전해드린 정보에 따르면 어느 날 시댁의 금전적 요구와 압박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케빈은 저를 유난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거 봐 메리와 리사가 나를 질투한 것 같아 나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케빈과 밥도 그들의 강한 바람을 거스르기 어려웠을 텐데 애벌레가 내 신발 안에 들어간 사건도 생각됐다. 리사의 계획에 따라 밥이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댁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여 집을 잃고 이제는 저렴한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케빈과 메리는 모두 70세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밥은 케빈이 소유한 회사에서 직책을 맡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치노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이미 50세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능력과 배경이 부족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현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사는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해서 직장 경험이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알선 사무소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그녀 역시 고유한 가치관과 선호도가 강하고 많은 직업에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장기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직후 집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시기를 고려하여 이 결정의 배경에는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이 제가 외동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퇴직 후 생활이 걱정되셨는데요. 저는 이제 직장에 복귀했고
낮에는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남편 윌리엄과 함께 보내는 나날들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들. 아이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감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제 이름은 예실이이고 36세입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이를 원했지만 4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믹서기에서 서로 친구를 통해 만났고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활동적인 추구 그 당시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전 애인에게 배신당한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나를 웃게 만드는 능력은 그의 매력의 큰 부분이었고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마도 내 나이와 외로움이 나를 운전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매우 관대하셨고 나의 아버지는 바쁜 회사의 간부였으며 항상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한결같이 상냥하게 키우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심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고 생활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혹한 대우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내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항상 사려 깊고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보장 그는 놀라움을 계획하고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속도에 놀랐지만 반대했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의 행복을 확신하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늙어가는 아버지께 마음의 평안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쁜 가운데 반항기를 지나고 저를 홀로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남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고 특히 공부할 때나 취업 활동을 할 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로 인해 완전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후에도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직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계속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을 앞두고 집을 떠나 결혼한다는 생각은 나를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내버려 두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선택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그 사람과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결혼 생활 남편과 제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집은 남편의 강한 선호로 인해 부모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은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지만 이 거리를 큰 문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수용하는 것이 결혼에 필요한 타협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부부가 행복하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뜻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믿음은 일방적일 뿐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남편이 작은 배려로 나를 놀라게 했더니 결혼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후에 보여준 행동은 아닐까? 결혼이 그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그 사람의 이러한 변화가 부부로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때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남편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를 뵙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가족을 방문할 계획인데 가족 중 남편 쪽을 우선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족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도 놀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때 아버지도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때는 항의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크리스마스에 집에 못 간다고 말했어요. 결혼해도 괜찮아요.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친절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부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가족의 배경과 상황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깊이 이해했으며 우리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시집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급히 임무를 받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의 항구시장에 가서 대구를 사주시겠습니까? 왕의 항구시장은 제 남편 가족에게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시도 쉴 시간도 없이 쇼핑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는 남편을 힐끔 쳐다보더니 엄마가 건네준 현금을 들고 차에 탔어요. 시어머니 가게에 도착해서 혼자 시장으로 출발.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대구 전문점에 가서 결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주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구입을 위해 시어머니가 미리 준 금액이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전에 비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결국 추가 금액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갑 대구를 가지고 시댁에 돌아왔더니 친척들이 이미 파티를 시작했구나, 너 좀 늦었지 않나, 이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감사 인사도 없이 대구를 가져가서 머뭇거렸다. 바쁜 시어머니와의 추가 비용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추가 비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이 시간 내내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친척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피쉬앤칩스가 준비됐을 때 시어머니가 제가 할 수 없는 접시를 들고 연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제공된 대구 모듬을 보고 또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내 주머니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그 작은 대구 조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나를 깊은 굴욕감과 무력감으로 감싸왔고 내가 충당한 금액은 마치 나중에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할 때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일로 난리를 피우는 거지, 작은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지 내 걱정은 대놓고 일축했고 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내가 부족분을 지불했을 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듣거나 내 공정성이 착각한 걸까, 이런 부적절한 처우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왠지 쇼핑 비용을 지불하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시댁에서의 일이 나의 지정된 역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지갑을 꺼내는 행위조차 그쳤습니다. 내가 대금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로 여겨지고 한 번도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보상을 받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불만은 무시되거나 모호한 대답에 직면합니다. 결혼, 남편은 가족이 장남이라는 기대를 품고 큰 만족을 느낀 것 같았고 나의 노력은 단지 장남이라는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조연 역할에 불과한 것 같았다.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그런 지원이 수반되고 그것도 공짜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가족 내에서는 목소리가 다수에 반대하는 목소리라 주장하기 어려워서 내가 직면한 규칙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주어진 규칙을 묵묵히 지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먹는 식사의 질이 다른 식구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식탁에 내 접시가 눈에 띈다. 가난함을 나란히 놓으니 한여름에 풍족한 한식에 쌓인 한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비극.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들이에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 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기둥이 되셨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뜻밖의 출발을 보며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다. 결혼해서 친가에 가는 것이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애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남편이 불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농담으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의 매우 부적절한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거기 서 있는 동안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멍하니 서둘러 떠났다. 그 말을 들었을 법한 현장과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당시 나에게 위로와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누나 이모뿐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사업을 운영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던 아버지를 물려받기 위한 유일한 마음이었고 스리프트는 나에게 $100만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의 삶에 대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 나는 이 소중한 유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를 위해 소중히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가 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얼마만큼 남겨두셨는가? 당신은 유산을 물려받은 내 남편이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질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솔직하게 $100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간신히 숨길 수 없다고 소리쳤던 행운이군요. 기쁨을 숨길 수 없었던 그의 반응이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깊은 놀라움과 믿을 수 없는 불편함으로 남편은 속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고 분명히 흥분했습니다. 나는 상속 재산을 사용하여 $100만 우리를 위해 복층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편이 제안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복층으로 이 유산 외에 그런 계획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것인데 그걸로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생각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했어. 나는 큰아들로서 잘못한 게 없어. 더 이상 부모가 없으니 효도를 다하고 싶고 앞으로 차가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갑자기 동거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공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고 마음이 어지러웠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2013년에 사용하자는 생각이 점차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런 방식은 나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혼 이후 남편이 가족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을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당연한 진전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는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아주 어리석은 제안이었다. 그가 강조한 연로하신 부모님의 작은 기쁨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진행 중인 이 계획을 어떻게든 중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계획을 막기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족의 이익을 위해 나는 몇 번이나 시간이 걸려도 그들이 내 관점을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결심을 한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급격하게 바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늦게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주말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의 아들이 갑자기 새 집을 계약했다고 선언했다.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갑자기 어리둥절해서 물었더니 나와 너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계약했기 때문인데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걸 결정하냐며 더 눌렀다. 아니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복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건 분명히 반대했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좀 유치하게 반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동거를 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부적절한 처우를 상기시켜서 반박했어요. 이전에 경험이 있었고 계약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자금 출처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질문에 분명히 당황했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서둘러 웹사이트에서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 $1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어 $50,000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유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셨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곧 태도가 바뀌고 더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의 마음으로 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불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절도입니다. 남편에 대해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절도라는 단어에 덜컥거리는 징후를 보였지만 곧 가족 내에서 돈 거래를 절도라고 표시하기 위해 강력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욕심을 낼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신은 동맹자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너무 큰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는 목적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계획에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 돌아갈 집도 없으니 함부로 저항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는 일방적으로 입장을 내세우고 현장을 떠났다. 다정하고 다정한 그 남자는 이제 어디에서도 나를 두고 떠나지 않았다. 이 가혹한 말이 그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유산을 잃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남편이 얼마나 충동적인지 알고 남편의 방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로 이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50만 달러가 기록된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건설 비용의 일부로 45만 달러가 지불되었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실제로 남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계시로 인해 남편은 일시불을 선택하는 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편협하고 사소한 사람인지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큰 문제는 혼자서 계약금으로 사용될 45만 달러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막막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항상 나를 위로하고 지지해준 유일한 친척인 이모님이 떠올랐다. 어려서부터 사랑을 주셨는데 불편하시겠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고 이모님은 짐을 싸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강력히 권하셨습니다. 거기 머무르면 50만 달러가 낭비될 거예요. 나는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이모의 현명한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모는 대기업의 부서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방이 많으니 그중 하나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하지만 돈을 돌려받더라도 정말로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우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부로서의 유대감,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참아왔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인간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때 결혼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내 마음에는 한 조각의 사랑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우리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담하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법률 문제는 배우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을 남용한 것이 법적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다행히 집계약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법적 문제, 지급된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집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락 없이 내 저축을 인출했지만 집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에게 있었고 도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내 돈은 법적으로 도난당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모님 집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내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다르게 자랑했다면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4년 차를 돌아보면 생각 없는 남편은 언제나 장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부모님과 같은 유대관계를 가진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외로웠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진행된 싸움은 협상이 시작된 직후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 계좌와 시아버지가 계약금으로 사용했던 45만 달러도 반환될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신속하게 협상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처음에 이 결의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지만 직장으로 보낸 정식 요구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외모에 신경을 쓰는 유형이며 자신의 재정 문제가 회사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특히 상사의 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이 다가온다는 것은 절도로 알려지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직장에서 그와 같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었고 평소 극도로 검소한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큰 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빨리 돈이 모이는 것은 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검소한 성격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인색한데 그 성격 특성이 이번에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시련을 겪은 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빨리 진행했습니다. 이혼으로 그 말썽꾸러기 가족과의 관계는 한 달 안에 끊어졌지만 내 전남편은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돈이 돌아온 이후로 끈질기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거절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습니까? 너무 사소한 일로 이혼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고 이모는 내가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서 남들 걱정 없이 나만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하다. 이전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시댁 식구들은 복층을 완성했지만 지금은 큰 빚을 지고 있다. 남편이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이상적인 아들 역을 맡았다면 마술처럼 많은 돈을 갚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남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어도 더 이상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 깊은 만족감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수리만 하면 당연히 내가 총애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이 노후화되자 어머니와 저는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된 누나 네털리가 집을 직접 차지하려고 나타나서 제 이름은 소피어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30세입니다. 저는 미혼이고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저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 아이 앞에서는 보시다시피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강해요 소피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허세를 늘 눈치채고 있었지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심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여동생 네털리는 저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재미와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우리 가난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 가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부끄러우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겠어. 귀머거리로 명랑하게 반응해주곤 했지만 한 번만 나가면 시력이 나빠지자 그녀의 표정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은 10대 시절 나탈리가 나쁜 씨 뱃머리와 어울리기 시작했고 종종 늦게까지 머물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자주 연행되었고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야만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우리는 종종 나탈리의 행동에 대해 학교에 불려갔고 어머니가 나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준 수치심에 깊은 사과를 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나탈리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슬퍼서 나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해 주셨지만 아무리 고생을 시켜도 여전히 나에게는 둘도 없는 딸이다.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언니의 행동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걱정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언니의 적개심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괴롭힘도 증가시켰습니다. 지인을 통해 자신의 돈을 빌리고 최악의 경우 불량배와 공모하여 나를 절도에 빠뜨리기도 했다. 물론 나는 그런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지만 내가 저항하자 언니는 나에게 손을 들곤 했다. 너 같은 언니가 반항하면 짜증나잖아. 장로님은 내 밑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우리 언니의 괴롭힘은 언제나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소한 이유들 가혹한 고통은 더 커져서 결국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훔치고 대학 학자금도 훔치고 내 미래도 누나의 면죄부로 탕진해달라고 요구해도 누나의 말처럼 비아냥 웃기만 했다. 돈은 그녀의 것입니다. 장로님은 계속 열심히 일하셔서 저를 계속 부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굴욕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언니에 의해 망가졌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좌절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가 이미 미성숙한 만큼 참을 만큼 충분히 지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니의 고통을 참는 것뿐이었다. 정신적으로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느낌. 어머니는 항상 믿었다. 나는 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강한 혐오감을 품고 있었고 대신 우리 가족은 언니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내가 17살이었을 때 그 무렵 언니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어머니도 그러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누나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자주 친구 집이나 남자친구 집에 머물렀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일도 드물지 않았고 엄마는 걱정이 되어 몸이 아프다. 누나가 집에 올지 모르겠다. 엄마는 늘 준비했다. 배고프지 않을까 싶어 식사를 준비했는데 언니가 집에 오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 돈을 달라고 하는 것뿐이었는데 결국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내 행동 언제까지 그렇게 무책임한 삶을 살 생각이냐. 우리 엄마의 말은 분명해서 나온 거야. 내 동생에 대한 깊은 걱정.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지만 내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여동생은 나탈리가 차갑게 말했지. 그렇지 않느냐고. 말한 부모가 된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누나는 엄마의 걱정을 전혀 무시하는 태도였다.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누나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어머니와 누나의 관계는 만날 때마다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의 개혁을 갈망했지만 누나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가는 길에 집을 나갔다. 나탈리는 이렇게 가난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을 남겼다. 그 이후로 내 여동생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번도 돈을 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
서른이 된 지금도 다시 만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고마운 마음은커녕 무정한 말만 반복했어요. 언니가 집을 나간 후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적당한 수입을 얻으면서 우리 집은 훨씬 더 평화로워졌다.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은 점차 나아졌다. 어머니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밥을 먹었는데 이제 소피아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엄마의 이 말을 들으니 나도 이제야 퇴근하고 어느 날 뭔가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엄마가 중요한 일을 가져오셨다. 문이 제대로 맞지 않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비용을 줄여서 조금 절약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집을 개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면 집이 계속 악화될 뿐이라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주택에 일하는 소꿉친구에게 상담할게 주택에 일하는 소꿉친구에게 메시지 앱을 통해 즉시 연락한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집을 개조할 계획을 공유할 때 지금도 자주 방문한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자신의 제안을 보여준 후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했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평화로운 휴일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집 개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게 TV를 보다가 친구가 리모델링을 논의하러 올 줄 알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설렘을 안고 문으로 다가갔다가 문을 열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내 앞에 서 있는 건 오랜만에 보는 언니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낯선 중년 남자였다. 틀림없이 언니였다. 옆에 있는 남자는 결혼한 지 몇 년 된 남편이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갔던 언니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헷갈렸는데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이 집을 수리하신다고 들었죠? 우리도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 혼란과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어떻게 내 여동생이 개조 계획을 알게 됐고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는 내 여동생이 집을 떠난 이후로 우리가 듣지 못한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그녀가 우리 집 개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처음으로 대답한 것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몇 가지 근본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집을 나간 뒤 가끔씩 돈을 요구하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여동생은 통제하기 위해 거의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이 사실을 숨긴 개조 계획을 무심코 언급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한 내 자신이 답답했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였다. 결혼은커녕 결혼한지도 몰랐던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 게다가 나는 아직 이 집의 장녀야. 언니 말에 따르면 그와 그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꽤 낡았기 때문에 장남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게다가 남편은 거의 일하지 않고 도박으로 빚이 쌓여 있습니다. 여동생은 야간 근무를 하며 특히 나이가 많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개조 소식을 듣고 그녀는 어린 시절 집으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개조 비용에 기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녀의 남편도 새로 개조된 집에서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여동생의 과거 행동을 생각하면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수리가 끝나면 너희 둘은 떠나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너희와 함께 살 생각이 없다.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말다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나는 집을 넘겨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내 대답을 듣고 기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분명히 기뻐했지만 우리에 대한 감사의 말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고 떠나면 연락하겠다고. 어머니가 물건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고 약속대로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수리가 완료된 지 2개월 후에 여동생과 남편에게 연락했다. 끝이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에 우리를 끼어들지 말아줘. 그게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거야. 역시 무게에 대해 불평했지만 행동은 날렵했지. 그들은 아마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야. 그날 집에 왔을 때 이제 이 새 집은 우리 집이니까 넌 떠나겠지. 침착하게 대답했지. 네, 이해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제발 내 여동생과 그 남편의 변덕을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이 동의한 이 조건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고 우리는 모두 우리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는 친구와 차를 마시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고 눈앞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철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전 집이 땅에 완전히 들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동안 계획했던 이번 개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집을 개조한다고 말했지만 그 집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 친구의 제안은 중고 아파트를 사서 개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너무 노후화되었고 개조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므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원하는 대로 개조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새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다행히 직장 근처에 적합한 아파트를 찾았고 이사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언니가 어머니의 말을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면 됩니까? 그리고 이미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제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불만이 터져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나탈리가 강압적으로 고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큰딸이자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줘야 하는데 난 냉정하게 반박했다. 제발 너무 이기적인 짓은 하지 말라고. 우리랑 엮인 게 부끄럽다고 하고 집을 나가던 거 아니었나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언니가 우리를 업신여겼어요. 가난해서 집을 떠나 이제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굳건히 계속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언니는 집을 지을 돈이 없다고 했지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언니의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언니는 이사하려고 새 살 곳을 요구했다. 물론 나는 그들에게 말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대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로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차를 타고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숙박할 때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오랜 친구들도 노숙인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외면했지만 결국 남편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바람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질책을 받은 남편의 가족은 마지못해 빚을 청산했지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함. 도박 금지, 여가 활동 제한 및 사치품 구입 금지. 현재 그들은 사실상 가족의 사업을 위해 무급으로 일함. 그들의 유일한 지원수단. 이 모든 정보는 직접 제공됨.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언니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지금은 대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니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언니는 완전했습니다. 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언니에게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개조된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던 시절에 비하면 과거의 가난했던 삶은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이제 전생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번영이 매일 간직하고 싶은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 행복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기대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웃으며 보내시고 이 새로운 삶은 앞으로 우리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저는 애슐리 터너입니다. 33세, 결혼한 지 2년째입니다. 남편 샘샘을 만난 건 3년 전 친구가 주최한 모임에서 낯가림이 심해서 파티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샘이 옆에 앉아서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후 바로 성공했고 샘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까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고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데이트를 시작했고 우리 결혼 생활의 회오리 바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예상치 못한 행복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복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샘은 내가 가정관리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그는 평판이 좋은 회사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부가 되기로 동의했다. 언젠가는 직장에 복귀할 생각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나는 가정에 헌신하기로 선택했고 점차적으로 가정의 중심이자 남편의 버팀목이 되는 것에 적응해 나날이 새롭고 설렘을 느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은 처음에는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이 깨끗했는지 확인하고 요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샘 해피를 보며 진심으로 만족했지만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갑작스러운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생각에 꽤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샘의 아버지는 대학에 다닐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그의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그와 단둘이서 그녀는 샘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결혼 속의 때에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적대감은 분명했지만 샘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가 어려웠다. 법률이 30세 이상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현실은 사생활에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샘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했지만 아이를 가져도 괜찮다고 고집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샘이 열렬히 주장했는데 나도 동거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거절하기 힘들어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곧 후회하게 될 것 같다. 시어머니는 동거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우리와 함께 이사하셨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한 동거인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알고 있었다. 같이 살면 그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웃으며 맞이했는데 같이 살게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시더니 집안을 다 버리셨어요. 집안일을 시키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한다. 그녀는 나를 무능한 며느리라고 부르며 자주 꾸짖고 반면 그녀는 정오가 넘어서 일어나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TV를 보곤 했다. 집안일을 돕기 위해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그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고 점차 이 생활 방식에 동의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체중이었고 몸무게가 늘어나서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걸으면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움직여야 할 것 같아드나 그녀는 너무 늙어서 격렬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주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릎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살을 빼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고 무시하고 매일 과자를 먹으며 살이 쪘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 남편에게 털어놨다. 처음에는 샘이 내 걱정을 들어주었지만 샘은 요즘 내가 그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는 짜증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나는 주부로서 일하느라 피곤하다. 이런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의 어머니가 쉴 자격이 있고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진심으로 걱정되는 건 집에 와서는 모바일 게임만 하고 엄마처럼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주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바람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냉담한지 이해할 수 없었고 슬픔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잦아들고 드디어 심신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몸이 안 좋고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서 체온을 재보니 102도가 넘는 고열이 나더군요. 남편 샘에게 멍한 상태에서 내 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약 먹고 쉬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출근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열이 더 심해져서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란을 느끼려면 과장하는 것뿐이야 집안일을 빼먹고 싶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택시를 부르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에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원에 갔다, 병원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식을 잃고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로 인한 위험한 탈수증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샘이 몇 번 저를 방문했지만 이 사건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열흘쯤 지나서 제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허락해 주시고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한 학대를 계속했습니다. 학대는 일상이 되었고 내가 그녀를 약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녀는 나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수단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샘에게 개입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는 우리의 상호작용을 비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내로서 부족해서 엄마가 훈계하는 것뿐인데 감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시어머니나 샘한테 어떤 대우를 받든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도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다.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힘든 반년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법사는 외출 중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침대에 깁스를 한 채 모비를 하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골다공증이고 완전히 회복하려면 3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녀는 재활을 받는 동안 모니터링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복용하고 있는 동안 샘은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달려가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샘은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친 건 내 부주의 때문이라고 나를 탓했다. 그는 모든 책임이 내 몫이라고 했다. 샘은 이제부터 엄마를 돌보는 일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것이 내 의무라고 강조했다. 며느리로서 온전히 그녀에게만 헌신해야 한다고 나는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다. 주부로서의 불안감. 나 같은 주부는 고소득 남편 없으면 망할 거라며 오만하게 주장하는 그 표정이 나를 비웃는 듯 한숨을 쉬었고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괜찮아, 이혼하자. 샘은 보았다. 그는 내가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 충격을 받았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신은 단지 강인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 남편을 잃은 주부는 결국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필사적인 모습을 보니 그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정말 잊어버렸나요? 나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전 직업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직업을 밝히자 확인을 위해 질문했습니다. 샘은 대학 졸업 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리는 직업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했던 공인회계사입니다. 제가 전문 지식을 살려 회계법인에서 샘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무직인 줄로 오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강한 부탁으로 주부가 되었습니다.
자격 나는 직장에 복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쉽게 당신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경력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혼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쉽게 3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데이트하는 동안 수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지만 내 경력을 보면 분명했어야 했지만 3이 항상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깨닫고 내가 더 높은 수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충격을 주어 조용히 이혼하면 부모님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무너진 날부터 샘에 대한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내 감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몇 년 동안의 통제와 세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6개월 전 어떤 사건이 눈을 떴습니다. 회계 부장과의 재회였습니다.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미혼모와 이혼을 하던 그녀는 내가 다시 일하기를 바랐고 밥을 먹은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직장에 복귀하도록 강력히 권유하여 내가 처한 상황의 부조리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혼을 준비하고 그녀와 직장 복귀에 대해 논의해왔고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원해 주었고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떠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이혼 의사를 말씀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빨리 떠나라고 권유하셨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묵묵히 지지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샘이나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샘의 잘못으로 이혼하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헌신적인 아내로서 증거를 모아야 했고 간신히 그들을 붙잡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삼은 침묵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그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단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협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 후 그의 현재 상태는 정말 불쌍했습니다. 샘은 마침내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했고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어머니를 무료로 돌봐준 사람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보살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보살펴야 한다면 그가 그녀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가 그녀를 돌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귀찮은 당신도 우리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 어머니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녀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학대로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녀가 나를 도와준 기억은 없습니다. 내 결정은 확고했고 그의 말은 나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 샘의 무책임한 발언은 어머니의 가혹한 대우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노를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맞다. 내가 지적해도 샘은 계속 직업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화는 아무데도 안 가는데 네가 어떻게 관리할지 잘 생각해야 해.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 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 내 말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받은 팜플렛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팜플렛에는 그의 어머니의 상태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와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은 그 팜플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골절 검사를 받은 후 당뇨병 진단을 받았음.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당뇨병이 악화되었고 골절보다 더 시급한 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음. 정형외과 진료소에서는 수술이 가능하고 숫자가 안정적이더라도 시어머니의 미래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사의 의견은 적절한 재활 없이는 침대에 누워있거나 최소한 지팡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상태를 고려하여 항상 걷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식이 제한과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한 적당한 운동,
그런 시나리오가 무서웠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내가 틀렸다고 사과했어요. 이제야 중력을 이해한 것 같았지만 이혼하지 마세요. 이제 그의 행동이 나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에서 나는 또한 그가 미래의 누군가가 그의 어머니를 돌봐주기 위해 나와 결혼하고 싶었던 그의 진정한 동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고 그는 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동의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나는 그의 계획에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우리 결혼의 급속한 진행은 이제 나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3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나는 3이 내 마음에 다른 여자를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는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우리 관계를 재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것은 샘이 친필로 서명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우리가 여전히 연인인 척했을 때 교묘하게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커플 어느 날 농담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농담으로 말하면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서명했고 그 이후로 그 이혼 서류를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건 무효라고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침착하게 그와 마주했습니다. 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증거도 있습니다. 샘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영상도 스마트폰에 있었는데 자신의 함정이 된 무방비한 순간을 포착한 샘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 F는 더 이상 이 남자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겠다. 나는 샘에게 하나를 맡겼다. 마지막 말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3에게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그를 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고 방을 떠나는 순간을 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검 결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샘과 함께 보낸 나날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개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과 안정감, 새로운 길 샘과 함께한 삶을 반성하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생겼다. 나는 이제부터 결심했다. 나는 내 의지에 따라 선택하겠다. 이번 일은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간다. 독립적인 자세는 나를 내면으로부터 강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3과의 관계의 끝은 이제부터 나에게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 재능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 바깥 세상이 반갑게 느껴지고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기대감으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다짐이자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다.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중년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돼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미안하는 충격을 완전히 감출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봐야 할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같이 살아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는데 미아가 보내준 증거사진을 보니 마음이 떨렸어요. 이제 집에 왔어요. 나도 돌아왔어요. 배신자, 엄마 그 사람이랑 너도 우리 엄마랑 바람 피웠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크가 가볍게 대답했구나. 알았어. 미아가 보낸 사진이 선명하게 찍혔어. 마크가 엄마 이자벨라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감. 이게 다 실수였기를 바랬는데 마크가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을 인정한 다음 당연히 떠나주세요. 우리는 그럴 계획이에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남편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신다면 이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떠날 테니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 나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나는 분노에 휩싸일 뻔했지만 제임스 신부님은 빠른 상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침착하게 이해했음을 선언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집을 떠나십시오. 관대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삶을 누리고 떠난 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깊은 슬픔 속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의 차가운 최소한의 코멘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상속이 빨리 온 것에 놀랐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상속이 맞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물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애슐리입니다. 현재 저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마크와 함께 주부로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서로에게 깊은 매력을 느꼈어요. 항상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 결혼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곧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늘 꿈꿔왔던 이상이었고 새로운 나무 생활을 즐기는 이 기간 동안에도 매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지지와 신뢰를 통해 매우 건강하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서 결혼을 축하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같이 가고 싶나요? 물론 부모님은 제겐 진짜 가족 같아서 일찍 부모님을 잃자고 제안한 게 너무 기뻐요. 마크는 처음부터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관계에서 부모님은 그를 깊이 사랑했고 그를 아들로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혼 후 1년 동안 불화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으로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마크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 들어볼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특정 질병과 싸우셨고 최근 병원 검사 결과 아버지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는 풀타임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마옥에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수년 동안 이 병과 싸우셨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큰 건강 문제 없이 안정적이었으나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상태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의사가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어 풀타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탈장 증상을 겪고 있어 혼자서 아빠를 돌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집은 여기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어 자주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크는 즉시 이해해 주었고 내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큰 집을 찾자. 그 사람에게서 그런 동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랬다. 마크와 부모님 사이에는 확실히 강한 유대감이 있지만 함께 산다는 생각은 특히 간병이 관련될 때 상상보다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그래도 마크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의심을 없애려는 듯 주저없이 이 글을 게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마크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가족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깊은 감사로 가득 차서 이 멋진 제안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우리의 결정에 기쁨을 표하셨습니다.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가사를 주로 책임지는 주부로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돌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와 그들 모두가 편안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을 할당하는 등 다양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을 사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고 우리 집 환경은 많이 안정됐지만 마크는 내가 간병을 주로 하는 동안 변함없는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크는 집에 있는 날에는 가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함께 살 때 간병과 삶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마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 환경. 그런데 마크와 엄마 이자벨라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크와 이자벨라 사이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아요. 조금은 물러날게요.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나 이사벨라와 함께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여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옥는 이에 대해 불만이 없지만 최근에 그들의 친밀감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 걱정됩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에 부적절한 것이 없다고 의심하지도 않고 어떤 의심도 품지 않지만 마오과 어머니 사이의 외출 횟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고 생각해보면 마크와 둘이 단둘이 나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간병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밖에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점점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 둘이 오늘 또 나갔나요? 다시 한번 같이 나갔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와 이사벨라를 마치고 밖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쇼핑을 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집을 나서 제임스 신부님께 이야기하러 갔는데 그분이 진지한 어조로 자신의 걱정을 나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이사벨라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제가 1차 간병인으로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벨라와 제임스 사이의 관계를 매일 보는 동안 가족 문제는 심부름을 위해 시청에 가야 할 때처럼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자벨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병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당신이 없는 동안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서 이혼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전혀 그렇지. 이자벨라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나를 보살펴주느라 꽤 지쳤을 텐데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아서 애슐리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계속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너무 많아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지만 너는 괜찮아. 문제없어. 계속 돌볼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 부모님 관계의 악화는 제가 자라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잘 지내기 때문에 종종 완벽한 커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